그런가요? 어, 어, 깜짝 놀라는 제가 보이는군요. 네. 이렇게들 많이 보신다니 신기하네. 오, 안녕하십니까. 유리 보호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별풋 행장님. 8시가 되었군요. 좋습니다. 보호자님들 다 식사는 하셨나요? 저는 밥을 못 먹고 퇴근하자마자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플로렌스님. 좋습니다. 오늘 보호자님들이 산책 끝나고 좋습니다. 아니요, 배 안 고픕니다. 대표님이 커피도 사다 주시고 해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보호자님들 다양한 거 기대하고 오셨을 거고, 저도 최대한 재미보다도 유익한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시간인 만큼 제가 8시에 강의 시작을 예정을 했었으니까 보호자님들 오늘은 공격성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수업 진행하시다가 보호자님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제가 바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 텐데 수업 도중에 좀 수업 내용하고 어긋나거나 하면은 제가 나중에 이따가 끝나고 Q&A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저 처음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테니까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지금 현재 김포의 바른샘 반려견 유치원에서 원장으로 있는 구준회 트레이너입니다. 과거에 꾸준히 유치원 쪽에서 반려견 친구들 관리하고 교육하는 업무 진행을 했었고요. 계속 행동 수정 쪽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왔었습니다. 좋습니다. 제 소개는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유리 보호자님 바로 질문을 주셨네요. 이따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제 내용은 서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시 조금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공격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완화시킬 것인가, 혹은 잘 넘어갈 것인가, 부작용을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제 간략한 인사이트를 공유를 드릴 것이고, 마지막으로 맺은 말 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겁니다. 자, 일단 서열. 보호자님도 서열에 대해서 많이 알고 들어오셨고, 예전에 반려견 키우신 보호자님들은 아주 익숙한 개념이죠. TV만 틀면 서열, 뭐 반려견 전문가가 나오면 서열, 훈련사가 TV 나오면 그거 다 서열 문제다, 다 이런 식으로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보호자님들이 들으셨고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그 서열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과연 구준회라는 트레이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개인적인 사견보다도 최대한 팩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서열이란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를 이야기를 하자면 알파이론이라는 것에서 비롯했습니다. 제 강의를 하다 보면 제법 들으시는 주제실 거예요. 제가 글자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읽어드리면, 야생 늑대에게는 서열이 있다. 그리고 그 야생 늑대의 무리에서 알파 늑대라고 하는 1등, 제일 힘센 리더 역할을 하는 늑대가 있대요. 그리고 이 리더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무리의 생존이 좌지우지되는 뭐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늑대들이 이 알파한테 굉장히 순종적이래요. 그러니까 걔도 늑대의 후손이니까 걔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알파고 알파의 리더십이야 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자면 알파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훈련사들이 과거부터 요즘도 계속 보호자님들께 알파가 돼야 된다, 리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끌 수 있어야 된다,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 알파 이론 어디서부터 연구가 되었는가? 이론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뭔가 연구와 실험의 과정이 있었겠죠. 아래에 제가 써놓긴 했어요. 1947년도 그리고 1970년도 각각의 연관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대중에게까지 전달이 된 이론이에요. 귀가 아프시다고요? 좋습니다. 자, 이 이론이 만약에 사실인지 아닌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이 알파 이론에서부터 비롯한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늑대하고 늑대끼리 서열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할 때 이런 걸 하더라. 이런 게 뭘까? 그러면 서열이 높은 친구가 서열이 낮은 친구를 누르고 배를 까고 등을 바닥에 대고 굉장히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대처하는 그것이 이제 깨지고 소강 상태로 접어들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 실험, 관찰을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훈련사분들이 개한테 서열을 잡기 위해서 개를 배를 보이고 힘으로 누르고 완전히 힘이 풀릴 때까지 제압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알파롤 같은 이런 어떤 훈련적 대처들을 행동 교정의 측면에서 해라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어요. 또 하나 비슷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머즐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서열이 높은 개체가 서열이 낮은 개체의 입 쪽을 혼낼 때 이렇게 앙앙 물고 세게 이렇게 한번 입질을 팍 하는 것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봤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반려견한테 서열을 잡기 위해서 반려견의 입을 걔들은 저희의 손을 입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으니 사람의 손을 통해서 개의 입을 이렇게 탁 물거나 치거나 잡아버리는 이런 머즐 컨트롤을 하는 것도 서열을 잡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어떤 접근일 거예요. 열심히 인사들을 나누고 계시군요. 집중하십시오. 집중, 보호자님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기존의 옛날 훈련사들 혹은 지금도 서열에 대한 얘기를 하는 훈련사들이 말하는 개를 누르고 입을 제압을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서열 이론에서 그 근거가 있었구나 라는 거를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금 알 수 있었겠죠. 그런데 머리를 잡다가 막 으르렁대도 물려고 하면요, 좋아요. 아주 질문을 잘 해주셨군요. 그 답변을 제가 돌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947년도와 1970년도에 그 실험에 오류가 좀 있었어요. 서열은 중요하다라고 보호자님 말씀하셨어요. 좋아요. 제가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이 데이비드 미치 박사가 예전 그 47년도 그리고 70년도 서열 이론에 참여하셨던 과학자 분이고 1999년에 양심선언을 해요. 어떤 양심선언을 하느냐 하면은 예전에 자기가 대중에 널리 퍼뜨렸던 그 서열, 울프팩 이론, 알파 이론이 그 실험 과정에서 오류가 심각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그 오류를 바로잡은 야생 늑대의 행태를 연구를 한 논문으로 자기의 연구 결과를 재반박하는 그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1999년이고요. 여기에서 데이비드 미치 박사가 말하는 주요 실험의 오류는 제가 여기 써놨어요. 개는 늑대의 후손, 그리고 개는 늑대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개가 늑대랑 똑같다 라고 하는데 그 아래에 서로 다른 무리 그리고 부족한 공간과 자원, 이 두 가지를 제가 써놨어요. 옛날에 그 연구에서는 늑대들이 서로 가족의 늑대를 본 것이 아니고 사람이 정해놓은 공간에 서로 다른 무리의 개체들을 한 공간에 넣어서 굉장히 좁은 곳에 있었대요. 그리고 그 다른 무리의 늑대들이 공유할 만한 여러 가지 자원들이 굉장히 좀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되게 이상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자연 상태의 늑대는 자기 가족들끼리 주로 있게 되니까요. 마치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보호자님들하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다 같이 무인도로 가서 정해진 아주 적은 자원을 가지고 다투는 형태가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 상태의 늑대는 그러면 어떨까? 자연 상태의 늑대. 그러면 뭐 자연 상태의 늑대는 보통 가족의 늑대겠죠? 그럼 이들의 가족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늑대들의 모습을 보아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대요. 첫 번째는 알파가 있긴 한데 알파가 모든 걸 독점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알파는 무리의 생존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느 순간에는 다른 알파가 따로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알파는 사실 정해져 있지만 리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이럴 때는 얘, 이럴 때는 얘 이렇게 돌아가더라라는 거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너무 당연한 것이 보호자님들 다 가족이 있으시죠. 제가 엄마는 꼭 요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보통은 어머님들이 요리를 많이 하시죠. 그러면 집에서 밥 먹고 집안일을 할 때는 어머님이 주로 리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 어디 운전을 한다거나, 이 저희 집 얘기입니다. 운전을 해서 어디 멀리 나간다거나, 혹은 뭐가 망가져서 고친다거나 할 때는 저희 아버지가 집에서 리더 역할을 해서 뭔가 이거 해, 저거 해, 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듯 우리 가족이 잘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잘 생존하기 위해서 이때 리더 역할은 너, 이때 리더 역할은 너 이런 식으로 바뀌고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우리도 늑대도 그렇다라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재밌죠? 그러면 이쯤 돼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럼 개와 나는 가족의 형태일까? 라고 궁금증이 생기시겠죠?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분명히 가족의 형태에 가까워요. 그리고 꼭 개가 저희를 엄마나 아빠라고 여기진 않을 수 있더라도 뭐랄까 굉장히 인척한 우리 생존에 같이 생존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가족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이미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앞에서의 예시, 그 오류가 있었던 실험처럼 뭔가 다른 무리의 개체끼리 집에 있는 것이라고 개들이 느끼기보다 일반적으로 입양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양육한 케이스는 가족이라고 느낄 겁니다. 개가. 그러니까 한 명이 리더 역할을 해서 그 상대방을 무리에 있는 다른 늑대를 누르고 공격하고 할 이유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자, 서열에서 말하는 의미, 서열의 의미는 저희가 보통 이 정도로만 한정을 합니다. 자원에 대한 선점권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요. 자원에 대한 선점권. 늑대들은 임신을 해서 늑대가 이 아이를 베고 있다가 출산을 해서 새끼들을 양육하는 시기에는 가장 그때 먼저 자원에 대한 선점권이 있는 것이 엄마 늑대 그리고 자식들이에요. 이상하죠? 옛날에 배우기에는 누가 윈지 계속 가르쳐 줘야 되고 힘으로 눌러야 되고 밀리면 안 되고 이렇게 배웠는데 늑대들은 정작 보아하니 필요할 때는 이 어린 아이들이 가장 먼저 고기를 먹네? 이런 것들도 참 재미있죠. 저희도 안 그렇죠. 보호자님들 양육 잘하시면서 엄마 아빠가 특히 아빠가 어린 보호자님들을 보면서 너 나보다 싸움 잘해? 힘세? 아빠가 먼저 먹을 거야. 아빠가 다 먹고 남은 거 너네가 먹어. 이러진 않으셨죠? 그쵸? 항상 보호자님들 어렸을 때 아들, 딸 먼저 먹어. 이런 식으로 하셨죠. 그쵸? 늑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존의 보호자님들이 갖고 계시던 서열에 대한 의미는 너무 과도하게 해석되었고 심지어 그 첫 번째 서열의 개념을 개한테 적용하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그 논리적인 오류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고방식, 보호자님들이 기존에 갖고 계시던 걔는 눌러야 돼, 내가 리더 역할을 해야 돼, 내가 이끌어야 돼, 뭐 이런 어떤 억압적이고 하이라키, 위와 아래의 관점에서 조금 벗어나시는 거를 저는 굉장히 강조드리는 편입니다. 실제로 저는 반려견들을 교육할 때 아이들을 혼내거나 뭐 신체적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하는 식으로 뭔가 변화를 이끄는 과정은 일체 진행을 하지를 않아요. 보호자님들도 안 돼, 뭐 혼내고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압박을 가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변화를 이끌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만 그 방법을 모르실 뿐인 거죠. 어쨌든 제가 요 PPT 내용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힘에 대한 우위성, 내가 위인 걸 가르쳐 줘야 돼 라는 식으로만 계속 걔를 바라본다면 결국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계속 걔를 압박하게 될 거예요. 너 감히 안 돼. 편하게 쉬고 있으면, 거실 가운데 쉬고 있는 거 애들 못하게 요즘 막더라고요. 편하게 거실에 쉬고 있으면 자기 구석으로 보내야 된다고. 그게 서열을 잡는 방법이라고.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계속 그런 관점을 유지하시면 반려견들이 계속 엄마 아빠에게 받는 것은 어떤 처벌, 싫다라고 느낄 만한 여러 가지 자극들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게 맨 아래에 제가 세 가지 큰 메인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게 돼요. 첫 번째는 두려운 감정을 더 예민하고 크게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이 혐오 자극을 활용해서 개를 혼내는 교육 자체의 난이도도 사실 너무 높아요.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신뢰도 이슈가 너무 심각해집니다. 이거는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보호자님들, 저희도 살면서 많이들 혼나죠. 엄마 아빠한테도 혼나고 선생님들한테도 혼나고 하죠. 근데 저희는 다행히 혼나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보호자님들. 그리고 어느 정도 예상도 되죠. 내가 이런 숙제를 안 해서 혼나고 뭐 이런 것들. 반려견들은 거의 이유를 알지 못해요. 보호자님들이 가끔 착각하시거든요.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 다 안다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전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를 알았으면 아이들이 안 했을 겁니다. 개들은 보통 뭐랄까, 잘하고 재밌고 나한테 이득이었던 행동을 할 뿐이에요. 그 과정에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윤리적인 도그마 같은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호자님들이 너무 오해하시는 것들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소형견들은 겁이 많아서 그런지 서열이 중요하고 더 잘 짖는 듯해요. 저는 이 보호자님의 이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형견들이 겁이 많아서 서열이 더 중요하다기보다도 보호자님하고 함께 있는 게 안전하다는 거를 더 배워야 될 거예요. 그걸 배우지 않고 겁이 많아서 한 감정 표현 자체를 계속 못하게 막는 방식은 개 입장에서는 사실 안으로 골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더 점점 예민해질 겁니다. 더 심하게 겁이 많아질 것이고요. 좋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서열 얘기 너무 많이 하면 보호자님들 너무 가르치는 삶에 대한 가치관까지 제가 건들게 되니까 이 정도로 제가 조금 돌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좋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보호자님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서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전달드린 내용에 있어서 조금 반대하신다. 선생님 이 의의가 있습니다 하면은 꼭 요 수업을 통해서 저한테 더 물어보셔도 좋아요.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공격성의 의미가 뭘지도 저희가 봐야겠죠. 제가 요 싸우는 사람의 사진을 구했어요. 지금 보면은 남자 둘이 도끼 눈을 뜨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말로 싸우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화가 나 보이고, 그렇죠? 저희는 이렇게 말로써 싸우는 사람들을 봤을 때 공격성이 있다라고 말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공격성이 있다고까지 말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라고 또 생각을 하실까요? 아마 이거 화는 내지만 그렇게 공격성을 표출한다라고 말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행동학적인 접근, 저는 행동학을 하는 훈련사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거와 실제로 주먹 다짐을 하는 것은 일직선상에 있는 공격성이에요. 자, 이게 뭔 소린고 하니 이제 쭉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격성이라는 건 트레이너들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감정에 의거한 의사표현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자, 제가 지금 감정에 의거한 의사표현이라고 했죠. 이때 보통 뜻하는 의사표현은 반려견 친구들이 보이는 공격성의 의사는 아래에 제가 써놨지만 싫어, 그만하고 싶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어요 라는 강력한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자, 어느 정도 이거 느끼셨을 거예요. 뭔가 공격성을 표출하는 반려견이 있다거나 물려봤다거나 하는 보호자님들은 어느 정도 느끼셨을 거예요. 자, 이 앞에서 이 사진에서 남자 둘이 싸우고 있잖아요. 보호자님들도 사시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셨겠죠? 그렇죠? 근데 갈등이 그렇게 큰 갈등이 아님에도 약간 말든 말싸움에도 저희가 바로바로 이렇게 펀치를 날리고 막 들고 있는 거로 이렇게 던지고 이런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런 식의 감정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제가 여기 앉아서 강의를 못 하고 있을 거예요. 감옥에 있거나 다른 이상한 일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아마 보호자님들도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저희가 싸울 때 바로 극단적인 표현을 하진 않죠. 그렇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일드한 감정 표현을 남들이 이해해주는 사회를 저희가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보호자님들. 내가 어떤 사람이 무례하게 반응했을 때 그만해주세요 라고, 이것도 제법 센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저 지금 기분이 좀 그러니까 그만 멈춰주세요 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잖아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그만둬줄 때, 이때 저희는 내가 이렇게 침범을 당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학습을 하겠죠. 경험을 하고. 근데 만약에 역으로 아무리 말로 표현하고 화났다고 이렇게 감정적인 표현을 해도 상대방이 꾸준히 선을 넘고 오히려 더 무례하게 저희 쪽으로 들어오면 저희는 싸우려고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싸우려고 자세를 취했을 때 상대방이 더 나한테 강하게 들어올 때 저희한테 남은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요, 보호자님들? 상대방이 나보다 달리기가 빠르다면 공격성 표출밖에 남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을 반려견한테도 사실 고스란히 적용을 한다면 반려견 친구들이 보이는 공격성 혹은 그 공격성의 앞 신호들, 으르렁거린다거나 하는 스트레스 반응들은 저희가 공격성의 앞전 신호, 그러니까 공격성보다는 더 젠틀한 이성적인 감정 표현이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저희는 그걸 절대 혼내지 않아요. 특히 저 같은 긍정강화 트레이너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상하죠? 보호자님들 맨날 그런 거 배우셨죠? 으르렁하거나 공격성 나오면은 혼내야 된다고. 너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 하면서. 근데 요거는 사실 너무 뭐랄까 반려견들한테 너무 가혹한 과정이고요. 이런 듣기 좋은 말 빼더라도 부정확하고 틀린 접근에 가까워요. 자, 좋은 전문가 혹은 반려견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라고 한다면 공격성이 왜 표출이 되는지 원인을 세세하게 살펴보고 이 반려견의 공격성 표출의 원인이 단순히 그런 못된 심보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꾸준히 무시당한 좋은 젠틀한 신호를 무시당한 경험 혹은 감정적인 어떤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못 해봤던 사회화적인 이슈일 수도 있겠고, 하루 중에 스트레스 레벨이 항상 높게 유지되고 있는 만성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등등등, 고통이 있을 수도 있겠죠. 몸이 아파서. 그런 원인들이 다 있고, 그런 원인들을 저희가 하나씩 캐치를 해 나가면은 반려견의 공격성이 실제로 되게 줄어들기도 해요. 그래서 보호자님들, 내 아이가 나한테 공격적인 신호를 보낸다, 혹은 그 앞 신호를 보냈을 때 분명히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될 건 요 1번의 내용. 내가 이걸 혼내거나 하면 반려견은 이 공격성보다 더 젠틀한 신호를 무시당해, 이게 소용이 없어 라는 걸 배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려견의 이유를 알 수도 없고요.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좋아요. 제가 쭉 설명하고 있는 앞 신호에 대한 예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 보호자님들이 이 내용이 좀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공격성 사다리라고 보통 저희가 전문가들이 표현하는 것이고요. 맨 아래부터 하품, 눈 깜빡, 낼름거림이 써 있어요. 자, 요거는 사람으로 치면은 약간 겸연쩍은 표정, 약간 약간 요런 굉장히 그 젠틀하고 사회성 짙은 거절의 시그널이에요. 아시겠죠? 반려견 친구들도 다 이런 게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배우고 혹은 타고나는 시그널들이에요. 자, 이런 하품, 눈 깜빡, 낼름거림을 무시당하게 되면 이걸 표출했음에도 상대가 멈추지 않고 더 하기 싫은 걸 하려고 들어오게 됐을 때 고개를 막 돌리기 시작해요. 반려견 친구들이. 아주 뭐랄까 아까 하품이나 눈 깜빡 이런 것보다 훨씬 강렬한 의사 표현이에요. 자, 요것도 안 통해? 그러면 몸까지 돌려요. 앞다리도 이렇게 드는 거예요. 고개 돌리기로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참 슬프게도 인간은 이것도 못 알아들어요. 거의 알아듣는 게 없어요, 인간은. 그러면 도망갈 수 있다면 반려견은 싸우려고 들지 않고 항상 도망가려고 합니다. 참 평화주의자들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저희가 도망갔다고 해서 그냥 있지 않죠. 이러면 뭐 더 버릇 나빠진다고 더 푸시하죠. 그럼 도망가는 게 도망간다가 선택지가 없다라는 걸 보호자님들이 배우고, 보호자님들이 아이한테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계속 혼내고 더 푸시를 한다면 그 윗단계, 귀가 뒤로 넘어가고 꼬리가 다리 사이로 숨겨지고 신체가 바닥에 눕기 시작하고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기 시작하고 입이 딱 으르렁 하다가 입이 딱 다물어지더니 허공의 입질 딱딱딱, 혹은 실제로 허공의 입질 다음에는 손에 입이 닿는다거나 부딪힌다거나 실제로 물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 공격성 사다리의 개념을 보호자님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공격성이 좀 있어요. 저희 아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좀 물 수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모든 반려견은 다 물기도 하고, 자, 이런 판단이 드신다면 내 아이가 물기 전에 앞 신호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앞 신호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내 아이한테 어떤 피드백을 주는 거냐면 봐봐, 아가 공격성까지 표출할 필요가 없어. 엄마 앞 신호로도 아빠는 충분히 젠틀한 신호도 다 지금 이해하고 지켜줄게. 자, 이런 피드백을 주어야 내 반려견이 그 상황을 덜 불안하고 덜 공격적으로 느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혼내지 마세요. 으르렁거릴 때 혼내지 마세요. 라는 피드백을 저희가 보호자님들께 굉장히 자주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드리는 편이에요. 아시겠죠? 정리를 하자면 공격성, 혼내시면 안 돼요. 혼내시면 안 됩니다. 자꾸 혼내시면 시한폭탄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인지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앞 신호가 계속 사라지는 아이가 돼요. 나중에는 하품 좀 하다가 갑자기 물 수 있어요. 혹은 머리 딱 돌렸다가 갑자기 물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 수많은 앞 단계들이 얼마나 쓸모없는지를 계속 가르쳐주지 마시라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주 강조드립니다. 아주 강조드립니다. 저는 반려견 트레이너고 행동수정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반려견들의 공격성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요. 저는 혼내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정보를 이제 전달을 드릴 건데, 여기 제가 항상 그냥 이악 물고 보여드리는 자료가 이겁니다. 자, 유전, 경험, 교육 이렇게 써놨고 배경에 건강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자,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를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반려견들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증세, 어떠한 행동을 한다면 절대 단 하나의 원인만 캐치하시면 안 돼요. 보호자님들이 보통 이런 접근을 하세요. 애가 아파서 그런가 봐. 애가 이럴 때 안 혼내서 그런가 봐. 얘 이럴 때 예전에 한번 크게 다쳐갖고 그런가 봐. 딱 하나의 관점으로만 행동을 해석하세요. 자, 그렇게 했을 때 효과를 당연히 볼 수 있고 제법 좋은 접근으로 갈 수 있지만 문제는 놓치는 게 생길 수 있고, 트레이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놓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핵심적인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을 저희가 놓치게 된다면 구멍은 계속 뚫려 있는 거예요. 거기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경험을 해도 계속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 아이가 지금까지 어떤 교육적인 대처를 나한테 받아왔는지, 내 아이는 타고난 종이 어떤지 알 수 없다면, 요즘에 믹스 친구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면은 확실히 견종을 알 수는 없지만 모견이나 동배들이 보통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은 사야시기 경험, 사야시기 때 1차 사야시기, 2차 사야시기라고 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삶이 어떤지,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이 익숙해져야 되는지를 배운 경험이 극히 드문 친구들 같은 경우가
다 이 세 가지 측면이 다 합쳐져서 저희가 행동을 해석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트레이너라고 한다면 보호자님들과 상담 과정에서 이런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다 보호자님들께 어떤 자세한 질문을 하게 마련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알고 각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제가 러프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종특이성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호자님들 혹시 포획 본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포획 본능.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익숙하신 분들은 대단하시고요. 포획 본능이란 말을 대체 어떻게 아시는지 대단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간략하게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포획 본능이란 건 반려견 친구들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사냥과 연관된 행동이라 보시면 돼요. 특히 개는 사냥의 원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전략이. 하나는 여러 가지 오랜 시간 돌아다니면서 탐색 활동을 해서 뭐 시체를 먹는다거나 다른 어떤 뭔가를 먹는 스캐빈징 활동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사냥을 해서 죽이고 해체해서 습득하는 과정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포획 본능은 이 후자의 내용이에요. 자, 포획 본능은 보통 요 과정이에요 라고 제가 아래에 써놨는데 잘 안 보이실까 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주시한다라는 건 눈을 통해서 사냥감이 어디 있는가 반려견 친구들이 막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견을 합니다. 이상한 게 보여. 그러면 발견하고 그 사냥감에 접근을 해야겠죠? 접근을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천천히 다가갈 수도 있고 빠르게 다가갈 수도 있어요. 이걸 저희가 추적이라고 하고요. 추적 과정을 통해서 사냥감을 잡을 수 있고요. 잡았으니까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죽여요. 보통 반려견 친구들은 물고 털어서 목에 숨을 못 쉬게 한다거나 경추를 끊는다던가 등등의 방법으로 생명체를 죽입니다. 끔찍하죠? 그리고 사냥감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게 확실시 되면 이제 잡아 뜯고 해체해요. 그리고 먹습니다. 이 과정을 포획 본능이라고 해요. 자, 아니 내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가 이런 게 있을까? 보호자님들 키우시는 반려견 친구들이 전부 다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얼마나 쉽게 어디까지 표출이 되느냐는 각자 아이마다 달라요. 제가 지금 이야기할 거는 포획 본능과 종의 특이성입니다. 자, 허딩그룹이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허딩그룹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양을 몰이하는 친구들을 말을 해요. 목축견, 양을 모는 견종이라고 제가 써놨고, 대표적으로 보더콜리 친구들 있죠? 그리고 셔틀랜드 십독이라고 하는 셀티 친구들도 있고 웰시코기 친구들도 있어요. 셀티 친구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래도 매 한 가지입니다. 이 친구들은 양이나 특정한 어떤 뭔가 몰아야 될 대상을 봤을 때, 특별하다는 다른 이종을 봤을 때 굉장히 뭐랄까 포획 본능이 강력하게 나와요. 근데 포획 본능이 강력하게 나오지만 어느 선 이상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허딩그룹이라는 견종이 발달하는 과정을 보자면 인간이 특정 목적에 맞게 브리딩을 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양을 몰아야 되는데 발견하고 접근해서 추적하더니 양을 죽이면 안 되겠죠? 그쵸, 보자인데 포획해서도 안 돼요. 물고 다니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높게 포획 본능이 나오는 친구들은 목동들이 에이 쟤는 안 돼. 쟤는 새끼 못 낳게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녀석들은 주시하고 발견하더니 충분히 접근하고 신호에 맞게 막 추적까지 해요. 이런 것들을 목동들이 높게 쳐서 계속 그런 특성을 강하게 보이는 친구들을 브리딩을 한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 보니까 허딩그룹 이 친구들은 포획 본능이 주시, 발견, 접근, 추적까지 보통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아실 수 있는 게 보더콜리 친구들, 셀티 친구들 보통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토바이나 갑자기 뭔가 지나가는 타견, 다른 사람, 뭐 오토바이, 뭐 킥보드 이런 것, 자전거 이런 거 보고 갑자기 흥분하면서 확 뛰어나가죠.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그게 미덕이었던 아이들인데 도시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 포획 본능이 오히려 문제 행동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고, 셀티 친구들 진짜 예민하죠. 빠르게 확 지나가는 거에 금방금방 흥분하죠. 다 포획 본능 때문이에요. 그리고 웰시코기 친구들은 아주 뭐로 유명할까요? 사람 발 뒤꿈치 물어뜯는 거로 진짜 유명하거든요. 아이 때부터 어린 웰시코기 키우시면 사람 발을 엄청 물어요.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막 발 뒤꿈치 막 발 칵칵칵 물어요. 그 이유도 웰시코기 친구들이 그게 미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추적까지 포획 본능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내가 근데 키우는 보더콜리는 이거보다 더 세게 무는 것 같은데요? 그건 또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공격성과 종특이성에 연관된 내용만 잠시 빨리 설명을 드리고, 자, 그 다음은 포인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조렵견 계열의 반려견들이고, 무슨 스파니엘 이런 친구들도 다 여기에 해당입니다. 다만 제가 지금 포인터라고 했으니까 뭐 잉글리시 포인터, 뭐 저먼 포인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뭔가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 이 사진에 있는 친구처럼 저기 있어 라고 가리키는 형태의 행동을 하는 걸 미덕으로 브리딩이 되어 왔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추적까지도 사실 잘 나오지 않아요. 뭔가 발견하면 가만히 멈춰서 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 친구들이 공격성이 나온다는 건 사실 정말 본능과 어긋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리트리버 친구들, 리트리버 양육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실 거예요. 리트리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뭔가를 회수한다라는 뜻이겠죠? 리트리버 친구들의 미덕은 뭐였냐면, 물새 사냥을 하고 총에 맞아서 땅에 떨어진 물새를 리트리버들이 데리고 잡아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갖고 있던 포획 본능 중에 특별한 점은 포획 행동이에요. 뭔가를 입에 물고 갖고 오거나 물고 다니는 거. 그게 엄청 미덕이었어요, 이 친구들이. 리트리버 인터넷에 지금 구글링 한번 해보시면 밥그릇 물고 다니는 사진 꼭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사실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본능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앞에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친구들보다 포획 본능이 리트리버 친구들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천사견이라고 하는 리트리버, 특히 이제 레브라도 리트리버 친구들이 보통 천사견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데, 골든 리트리버나 레브라도 리트리버 친구들이 공격성 이슈가 많이 터지는 편이에요. 보호자님들 생각보다. 놀랍지 않나요, 보호자님들? 이 친구들 공격성에 솔찬히 있답니다. 한번 화내면 되게 무서운 친구들이에요. 근데 TV나 이런 매스컴에는 옐로카드 100개씩 갖고 있는 친구들만 나온다. 그래서 저희가 좀 오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생각보다 포획 본능이 아까 설명한 허딩 그룹 친구들, 포인터 친구들보다는 좀 높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 좋은 케이스에는 더 충동적인 공격성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포획 본능 설명을 하고 있죠, 보호자님들. 제가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포획 본능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이게 하나의 트리거 혹은 원인이 될 수 있다지, 여기 나오는 견종들이 포획 본능이 이만큼 있으니까 얘네는 위험한 견종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호자님들이 키우는 모든 개가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몇 가지 브리딩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어떠한 견종은 어떤 특성이 더 많이 남아있을 확률이 혹은 발현될 확률이 조금 높으니, 혹은 그런 경향이 있다고 말하는 게 뭐 나쁘진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을 드린다 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라벨링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은 하운드 친구들입니다. 사진이 아주 기가 막히죠? 하운드는 리트리버 친구들과 다르게 혹은 허딩 그룹 친구들, 포인터랑도 또 달라요.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뭐 휘핏, 혹은 그냥 그레이하운드, 또 뭐가 있을까요? 하운드? 센트하운드의 계열도 많이 있고, 시각하운드도 많이 있고, 보호자님들 아시는 그 귀족같이 생긴 그 하운드도 이 하운드에 들어갑니다. 어쨌든. 자, 이 친구들의 목적은 직접 사냥이었어요. 옛날 되게 고대의 견종들이 보통 하운드에 속하고, 이 친구들은 주시, 발견, 접근, 추적, 포획, 죽임, 여기까지 가는 게 미덕이었어요. 그래서 하운드 친구들이 시각적으로 사실 다른 반려견 친구들보다도 더 예민하게 보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저번에도, 예전에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하운드 그룹 친구들의 포획 본능 때문에 벌어지는 포획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법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운드 친구들이 아주 순하고 아주 착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다만 포획 본능이 제법 높게 발현될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은 많은 분들이 키우시는 테리어 친구들이에요. 테리어는 말뜻에서 알 수 있듯이 바닥에 있는 어떤 유해동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냥을 하던 게 미덕이었던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자, 보호자님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족제비나 쥐를 잡아 죽여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성격이 어때야 될까요? 유해동물이라고 하는 땅에 사는 동물들이 여기까지 왔어, 오케이, 응, 죽여,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 친구들도 최선을 다해서 반격할 거고, 그걸 이겨내서 더 맹렬하게 가서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테리어 친구들이 갖고 있는 포획 본능이라는 것은 다른 견종들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유해동물인 만큼 죽이고 해체하고 먹어도 나쁘지 않아요. 뭐 어때요, 그렇죠? 따질까? 그래서 테리어 친구들의 포획 본능은 제법 아주 높은 레벨까지, 그리고 다른 견종들보다도 표출되는 경우가 좀 강한 편들이 제법 있어요. 물론 대부분 반려견 친구들이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테리어 키우시는 분들 공 아이들 진짜 좋아하죠, 그렇죠? 다 공에 미쳐 있잖아요. 그리고 뭐 고양이나 이런 거 보면 진짜 너무너무 흥분하죠, 그렇죠? 테리어 친구들은 그게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다양한 견종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내 아이가 어떤 견종이야, 혹은 그 견종하고 연관이 있어 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조금씩 생각을 하고 유추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다만 혼자 생각하시기보다도, 결론을 내시기보다는 항상 전문가랑 같이 대화를 나누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어쨌든 내 아이가 이런 포획 본능과 연관된 행동이 너무 센데 공격성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꼭 전문가랑 상담 받아보시길 빕니다. 왜냐하면 관리적으로 교육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제법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포획 공격성, 포획 본능과 그거에 의거한 공격성이라 함은, 사냥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잡아먹으려는 개의 본능적인 공격성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포획 행동이 다 공격성을 뜻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런 포획 본능에서 의도된, 기인된 공격성에 가깝고요. 이 포획 본능은 특정 몇 강력하게 표출되는 친구들을 특정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보통 빠르게 확 접근하는 행동까지가 주로 연관이 있어요. 실제로 무는 건 완전 또 다른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포획 본능 혹은 포획 공격성 오해하지 마시고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쯤에서 점검을 하셔야 될 건, 내 아이가 평소에 뭔가 시각적으로 예민한 것들이나 작은 것들, 확 지나가는 것들에 충동적으로 달려들고 그 과정에서 입을 막 허공에 딱딱딱 하는 행동들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포획 본능 혹은 포획 공격성이 조금 고민이 되는 시점, 혹은 그럼 좀 예방을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같은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제가 영상을 안 보여드릴 거예요. 보신 분들 많으실 거고, 예전에 어떤 반려견 업장에서 허스키 친구가 작은 친구한테 공격성에 발현된 사고 영상의 그 스크린샷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포획 공격성의 아주 대표적인 예시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일 거다. 근데 너무 끔찍해서 안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포획 공격성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대부분 반려견들이 이제 해당되는 공격성을 이야기를 할 건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방어적 목적 혹은 두려운 상태 때문에 나오는 공격성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두려움에 의한 공격성이라고 한다면 보통 두 가지입니다. 아주 안 좋은 경험을 하거나 어렸을 때 익숙하다고 교육을 받아보지 않은, 사회화 시기 때 교육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두려워졌기 때문에 나오는 감정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써놨지만 겁나서 도망가고자 하는 순간, 혹은 원하는 것은 회피지만 언제나
공격에 대한 선택을 주저하지 않는 상태를 이제 두려움에 의한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방어적인 공격성도 비슷해요. 내가 여기서 무섭고 두려운데 도망갈 수 없구나 라고 한다면 반려견 친구들한테 선택지는 하나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인데 빗질하거나 얼굴 쪽이나 입 만지는 거 이런 거 두려워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죠. 대체로 손에 대한 공격성 있는 친구들은 주로 얼굴 쪽하고 연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눈물 많이 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미용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친구들이 또 사람 손에 대해서 좀 이슈가 좀 있고요. 이 영상을 제가 준비했는데 이 친구도 사람 손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친구예요. 저랑 교육을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혼나고 공격성을 표출하고 으르렁거리는 행동에 대해서 안 좋은 피드백을 계속 받아왔던 친구예요. 처음에는 감정 표현으로서 공격성을 표출해 왔지만 이 상황이 점점 심해져서 이 친구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사람으로 치면 비명을 지르는 것과 비슷한 모양새가 나와요. 그러니까 의사 표현을 넘어서서 완전 패닉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앞에 이미 공격성이 다 터지고 못 물게 손을 숨기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 보이고요. 엄청 불안합니다. 엄청 불안. 지금 이 보호자님 말씀처럼 뭔가를 한 게 아닌데도 지레 짐작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표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으르렁 하면 아니야 계속 혼내시는 모습도 보이고요. 아이도 보호자님도 교육을 위해서 힘쓰시는 모습이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마지막에는 목줄이 오는데 목줄 되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손이 얼굴 쪽으로 가까이 온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런 식으로 감정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정 표현인데 나중엔 공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 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또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이런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려움에 의한 공격성이다. 또 하나의 공격성, 대표적으로 또 집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소유욕에 의한 공격성이에요. 영어로는 이제 resource guarding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음식, 장난감, 장소 혹은 보호자님 등등 자원화될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적이고 독점적인 감정을 가져서 이거를 침범하려고 하는 대상한테 배타적인 반응들을 보이는 거예요. 아씨 내 거야 이런 모습으로. 이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유아기의 경험이 좀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냥 타고난다라고도 얘기해요. 실제로 왜 타고난다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눈도 못 뜨는 젖먹이 시절부터 나와요. 눈도 못 뜨고 막 젖 먹는데 다른 개랑 막 겹치면은 막 이런 소리도 내요. 완전 어렸을 때부터 나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소유 공격성은. 다만 소유 공격성은 누구나 있어요. 지금 이거 영상 보시는 보호자님들 전부 다 있으세요. 자기 거 욕심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소유 공격성하고 매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케이스는 또 다르고 그 심각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어느 정도 타고나기도 하거니와 어렸을 때 다른 반려견 친구들, 동배 친구들한테 의학질을 내서 좋은 경험을 해보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화를 내는 대상한테 계속 뺏겨보는 경험을 해서 선택지가 없어 라는 걸 배우게 되는 안 좋은 부정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이 소유욕에 대한 혹은 자원에 대한 배타적인 공격성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보호자님들이 훈련사들도 굉장히 착각하는 부분인데 절대 혼내시면 안 돼요. 결국 전 혼내라는 말을 절대 안 할 거지만 이 소유욕에 대한 공격성은 안 혼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 혼내시는 게. 혼내시면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 왜냐면 걔는 이걸 절대 알 수 없거든요. 계속 챌린징하고 어느 순간 또 회복해갖고 또 아무리 혼내도 그 자원에 대해서 또 경계적인 반응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자,
이런 모양새죠. 사료에서 다른 반려견이나 사람이 가까이 오니까 이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데 사람이 이렇게 손 모양의 뭔가로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가까이 오니까 으르렁하죠. 자, 이런 것들. 아이고. 밥 먹을 때는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런 모습, 이렇게 영상에서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사료에 대한 모습들 외에도 보호자님, 엄마랑 있을 때 아빠가 다가오면 으르렁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소유욕에 의한 공격성이에요. 자, 이때 저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건 내가 너의 자원을 뺏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라는 걸 꾸준히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다른 해결책이 사실 하나 더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부작용이 커요. 그 보호자님들도 배우지 않고도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어요. 자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소유욕을 보이면 그 개한테 굉장히 고통을 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보호자님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죠, 그렇죠? 제가 보호자님들한테 갑자기 가서 보호자님들 핸드폰 뺏어간다고 생각해봐요. 막 보호자님 지갑 훔쳐가고 가만히 계실 거예요? 공격성 안 나오시겠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공격성입니다. 또 이거와 연관되지만 조금씩 다른 모습들도 있어요. 뭐 영역적 공격성, 보호적 공격성이라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다 어떤 공간에 대해서 뭔가 그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사실 이것도 소유적 공격성이랑 굉장히 비슷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굳이 사실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지만 어쨌든 보통 전문가들이 구분을 하니까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영역적 공격성은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곳, 뭐 소위 말하는 저희 집 혹은 반려견 친구들이 좋아하는 나의 공간, 소파 이런 곳에 누가 오는 거 안 좋아 혹은 익숙한 것만 괜찮아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필요 이상으로 과반응이 나와 이런 것들이고요. 보호적 공격성은 주로 자견 혹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뭐 내 가족에 대해서 보이는 모습이에요. 여기는 보호자님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게 꼭 엄마를 지키고자 하는 건 아니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굳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보호자님들이 뿌듯해하세요. 우리 애기 나를 지키려고 하네. 뿌듯해하실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이 친구 모견이 자식들을 돌보고 있다가 아빠가 왔어요. 아빠한테 이제 화를 엄청 냅니다. 이렇게 저리 가 하고. 대표적으로 보호적 공격성이에요. 이런 것지. 이런 모습 있죠. 절대 뿌듯할 거 아닙니다. 이렇게 새끼를 돌보고 있는 모견이 이렇게 오픈 필드에 있고 다른 동물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 친구는 그래도 굉장히 이성적인 모습이라서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화내죠. 저리 가 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릴 것은 사회적 공격성이에요. 이것은 주로 동종한테 나와요. 동종. 특히 중성화 여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중성화 안 한 남자애들끼리 되게 텐션도 심하고 중성화 안 한 여자애들끼리도 자주 싸웁니다. 반려견 친구들이 주로 그래요. 요거는 사실 원인을 굳이 뽑자면 사회성 부족이라고 보통은 저희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그냥 사회성 부족이다 라고 여기고 넘어가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회적 공격성이 심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반려견의 입장에서 삶이
너무 힘들 수 있어요. 보호자님들 어디 가기도 힘들거니와 그 친구는 그냥 일반적인 반려견을 사회화적인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남성 호르몬 냄새가 페로몬을 인지하자마자 굉장히 그 배타적인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고 그거는 큰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계속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가치가 내 반려견의 불알에 달려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중성화 수술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뭐 비인도적이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저는 인도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조금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좀 있어요. 어쨌든 자, 보시면 많이들 보셨을 건데 반려견 친구들이랑 늑대랑 시그널들이 제법 비슷하고 이런 게 이제 사회적 공격성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이런 걸 저희가 이제 헤드크로스라고 하고 위에 서려고 하는 압박을 가하는 아이가 머리를 상대방의 목을 크로스해서 누르는 형태예요. 이 다음에는 보통은 마운팅합니다. 상대방이 바닥에 깔아 눕혀지지 않으면 계속 더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다 사회적 공격성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계속 으르렁거리고 경고하고 눈 피하지 않다가 헤드크로스하고 계속 누르다가 상대방이 바닥에 깔아지지 않으면 완전 올라타서 더 눌러버리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우위적으로 서려고 하는 행동만이 소위 말하는 사회적 공격성이고요. 동종끼리 굉장히 자주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집에서 볼 수 있는 마운팅하고 좀 거리가 있죠. 이런 식으로 아주 격하게 화를 내고 있어요. 실제로 물진 않지만 이런 것도 공격성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집에서 이런 친구들이 있을까요? 잘 없으실 건데 정말 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사람한테 나온다 라고 하면 꼭 전문가랑 무조건 협업하셔야 돼요. 무조건. 혼자 뭐 유튜브 이런 거 보고 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는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게 많고 단순히 트레이닝을 뭘 한다 해서 더 나아가서 생활 루틴, 뭐 먹고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부터 아주 다 뜯어 고쳐야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설명드릴 것은 좌절감에 의한 공격성 혹은 대상전환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자, 좌절감 혹은 대상전환, 다 설명을 드리자면 좌절감이란 건 쉽게 말하자면 스트레스 레벨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서 못 참고 터지는 걸 말해요. 못 참고 터지는 거. 엄청 답답하게 끙끙 참다가 누가 탁 건들면 그 사람한테 팍 화내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울타리가 쳐져 있거나 뭐 방문이 닫혀 있거나 기둥에 묶여 있거나 같은 내가 어떻게 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내가 평범하게 편안한 혹은 프리한 상태랑 다르게 더 강렬하게 과반응과 공격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와 또 비슷한 게 대상전환입니다. 이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나한테 실질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저 대상 말고 그냥 옆에 있는 거, 나한테 자극을 주는 애한테 반사적으로 충동적으로 공격성이 나오는 걸 저희는 대상전환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사실 제법 문제적인 상황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해요. 특히 대상전환 공격성 같이 충동적이고 아무거나 옆에 있는 애 물어버리고 막 이러는 케이스는 트레이너들이 되게 뭐랄까 조심조심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접근해야 될 것들이 많고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좌절감에 대한 공격성 이거죠.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대표적으로 재미있는 바는 이 친구들이 울타리만 끼고 이러고 있죠. 울타리가 사라지니까 어때요? 슬 빠지죠. 이 키보드 워리어들 같으니라고. 그쵸? 이게 재밌죠? 전 이거 보면서 인간이 딱 떠오르던데? 저희도 이러잖아요. 그쵸? 인간도 똑같이 이럽니다. 걔들도 당연히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데 다만 물리적으로 분리가 돼 있을 때는 이 장벽좌절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 걔들한테 자주 나와요. 그래서 보호자님들 만약에 내 아이가 이렇게 어딘가에 갇혀 있거나 혹은
막혀져 있을 때 다른 반려견이나 사람한테 굉장히 배타적이고 경계적인 반응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조금 트레이닝적인 과정을 진행을 하시는 게 나중에 더 심해서 이 장벽이 없어도 실제로 공격성이 나오게까지 악화되지 않게 미리 예방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도 고통을 위한 공격성. 이거는 저는 트레이너지만 제가 도움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공격성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전문성이 있는 트레이너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이 고통에 대한 원인을 먼저 의심을 해요. 혹시 아이가 어디가 아픈 데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신체적인 고통과 그 고통 때문에 반려견이 방어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참 불행하게도 대부분 어떤 소형견 친구들은 신체적인 고통이 있을 것 같이 생겼어요. 몸의 생김새나 이런 관절의 각도나 발달하지 않은 근육의 모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디쯤에 꾸준히 신체적인 텐션이 있구나, 고통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게 좀 의심이 되는 친구들이 제법 있고요.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어느 정도 이상의 공격성을 표출하는 대부분 반려견 친구들, 한 70% 이상은 척추와 허리 라인 쪽에 고통을 느끼는 반려견 친구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백페인을 가장 먼저 의심을 하고 그 다음 다리 쪽 관절 이런 곳 많이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건강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공격성이 나오고 있다면 교육이고 뭐고 훈련이고 뭐고 당연히 이 원인부터 해소를 하고 트레이닝을 들어가시는 게 순서적으로도 맞고 윤리적으로도 맞아요. 그래서 이 영상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번식 욕구의 공격성인데 이거는 예시 영상이 없어요, 보호자님들. 남자애들 다 중성화해도 생리하고 있는 여자아이가 있으면 그 주변에 있으면 남자애들이 고추가 불알이 다 없어도 서로 굉장히 텐션이 생깁니다. 이런 걸 저희가 이제 번식 욕구에 의한 공격성이라고 하고 넓은 의미에서 사실은 자원에 대한 이슈기도 하죠. 요거는 발전기가 있는 발전기에 들어간 냄새가 나는 암컷은 최대한 남자애들하고 같이 안 있는 게 좋다.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쭉 드렸어요. 뭔 공격성, 뭔 공격성. 각 공격성마다 비슷한 측면도 있고 이건 좀 많이 다르네 싶은 것도 있고 이건 교육의 영역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하죠. 크게 이 정도로 제가 나눌 수 있겠어요. 방어가 목적인 공격성 이렇게 나누는 게 부적절하지만 보호자님들의 이해도를 위해서 방어를 위한 공격성은 영역적, 보호적, 두려움 혹은 방어적 공격성을 포함하고요. 실제로 공격을 해야겠어. 상대방한테 해를 끼쳐야겠어. 상대방한테 압박을 줘야겠어. 같은 공격을 위한 공격성은 소유 공격성, 사회적 공격성, 번식욕에 의한 공격성, 그리고 포획 공격성을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비슷한데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접근법이 또 차이가 심하게 나요. 관리적인, 교육적인 것들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고통, 혹은 대상전환 공격성, 혹은 촉발 공격성, 좌절감으로 인한 촉발 공격성 같은 것은 조금 더 딥한 접근이 필요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아이의 삶이 어떤지를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단순히 공격성을 표출한다 정도에서 멈췄다가는 이 아이가 핵심적인 원인은 다른 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냥 삶이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 이러면은 공격성 없던 사람도 생겨요. 저희도 그렇죠. 힘들게 일하고 온 날 사실 화 더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방어를 위한 공격성, 공격을 위한 공격성 이런 것들을 제외한 고통, 대상전환, 촉발 공격성 이런 것들은 전문가랑 꼭 다른 것들도 다 사실 전문가랑 협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가운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로 공격성에 대한 종류를 인지하셨다면 혹여라도 내 아이가 공격성이 있다. 혹은 앞신호,
으르렁거리고 많이 싫어하고 막 경직되고 겁도 많고 이런 친구가 있다면 내 아이가 공격성의 어느 측면에 접근을 하고 있겠구나, 혹은 이런 것들이 좀 의심이 되네, 혹은 걱정이 되네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시고 전문가랑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선생님 알겠어요. 뭐 서열적인 관점에서 개를 억누르려고 하지 말라. 알겠고, 공격성이란 건 감정 표현이는 것이고 다양한 공격성의 종류 중에 그 원인들이 또 어느 정도 있군요. 그럼 그 원인을 컨트롤해야 되겠다 정도까지도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그러면 디테일하게 해결 방안이 뭘까가 궁금하시겠죠? 하지만 오늘 저는 아주 디테일하게 막 트레이닝적인 접근을 하진 않을 거예요. 보호자님들께 아주 뭔가 러프한 관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고 해서 그거를 보호자님들께서 이해하시기도 힘들 거고 실행하시기도 힘들기 때문에. 좋아요. 자, 이거 하시면 됩니다. 관리하고 교육하고 필요하다면 약물 처방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 걸 저희가 3M이라고 합니다. 매니지먼트, 모디피케이션, 메디케이션. 이렇게 이 순서대로 해라 보다도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신경 쓰셔요가 조금 더 적합한 표현이에요. 하나씩 볼게요. 자, 매니지먼트, 관리적인 측면. 공격성, 특히 약간의 충동성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먹는 거를 신경을 쓰셔야 해요. 제가 아주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다 중요하진 않고요.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질의 신선한 동물성 단백질을 아이들이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에는 트리토판이라는 물질이 있고요. 이게 장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 같은 이 호르몬의 재료가 됩니다. 재료, 전구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저희가 잘 먹기 위해서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장에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장 건강도 사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충동성 있는 친구는 먹는 거 무조건 신경 쓰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바이팅 그레이드가 4 정도까지 나오는 친구는 보호자님께 권유가 아니고 강요예요. 이거 먹이 식이 관리 이렇게 안 들어가시면 저랑 안 해요. 저는 이렇게 가버려요. 제가 그 보호자님을 도와드릴 수 없다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어쨌든 그리고 아까 얘기 이어가지만 건강한 장이 아주 중요하다 보니까 보호자님들 다 프로바이오틱스 먹이시나요? 사람도 먹어야 돼요. 보호자님들 사람도 중요합니다. 근데 반려견 친구들도 제법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 거 먹이면 안 되고 걔한텐 반려견 전용으로 나오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어요. 보나피티도 있지 않나요? 프로바이오틱스 있죠. 네네. 보나피티에서도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습니다. 이런 장 유익균들도 반려견 친구들의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되고 그게 스트레스 내성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보호자님들 잘 알아보시고 꾸준히 먹이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장 유익균의 먹이라고 하는 것들도 먹어야 돼요. 장 유익균이 장에 들어가서 잘 살까요? 아니겠죠? 얘네가 먹을 것들도 필요해요. 그게 보통 섬유질 식단들입니다. 자, 아래 써놓은 것들 뭐 오메가3, 올리브오일, 연어, 귀리, 계란 이런 것들 수의사랑 같이 협업하셔서 사실은 먹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필요하다면 식단에 방해가 되지 않게 너무 과다한 양을 주는 것만 피하시고 소량씩 한 스쿱씩, 한 숟가락씩 아이들한테 가끔 주시는 거 저는 아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당연한 것들이에요. 너무 밤 늦게 먹는 거 안 좋은 습관이에요. 사람한테도 안 좋지만 반려견 친구들한테는 사람이 가끔 야식 먹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밤 늦게 아이들 먹게 하시는 거 저는 굉장히 반대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선생님 식이 관리를 했어요. 공격성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하라고 해서 먹는 거를 좀 컨트롤 했어요.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나요? 자, 보호자님들 공격성에 대한 접근, 교육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격성이 표출이 안 되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손에 대해서 공격성이 나온다면 손으로 안 만지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아까 위에 어떤 보호자님께서 물어보셨던 것 중에
너무 많이 뭐 이렇게 만져주거나 안아줄 때 만약에 손에 공격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걸 안 하는 거에서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 제일이라고 써놨지만 일단 개도 사람도 안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최고의 안전은 서로가 공격성의 표출이 안 되는 상황, 그 싫어하는 자극을 안 주는 거에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진짜 전문가들은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점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환경 조성인 만큼 다양한 반려견 친구들의 전체적인 스트레스 레벨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반려견이 과연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 잠은 잘 자나요? 아이가 충분히 혼자서 잘 잘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나요? 밥 먹는 공간이 혹시 스트레스풀하진 않나요? 사람들 다 지나다니는 데서 먹고 있진 않나요? 사람 조금만 움직여도 계속 잠 깰 수밖에 없는데 아이가 보호자님 바로 옆에서 자고 있고 막 이런 건 아닐까요? 이런 것들. 또 너무 하루 중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기껏해 엄마 와서 산책 한 30분 하고 또 집에만 아무것도 안 해. 엄마 바빠. 아빠 바빠. 가족들 다시 자기 인생 사느라 바빠. 그럼 이 아이는 하루 동안 하는 게 뭐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친구들한테 특히 이제 이런 공격성 이슈가 있을 때는 다양한 활동이 꼭 필요해요. 다양한 활동. 다양한 활동이란 건 보호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트레이너들이 권유하는 거는 완전 궤를 달리합니다. 그러한 다양한 활동들, 특히 정신적인 활동도 반려견 친구들한테, 특히 공격성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리고 당연히 신체적인 활동, 특히 적절한 운동 꼭 필요합니다. 햇빛 보는 거 반려견 친구들한테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보호자님들. 그러니 공격성, 그냥 그 행동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일단 차분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다양한 자극을 통해서 사람처럼 막 재밌고 뭔가에 열중해서 하다가 또 긴장 풀려서 편안하게 쉬었다가 같은 어떤 완급이 있는 아이인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텐션이 올라가 있고 선잠 자다가 오면은 뭐만 들으면 막 쳐다보다가 짖고 이런 삶을 사는 아이인가. 이것부터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걸 이제 관리적인 측면이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공격성 있는 케이스는 꼭 이거 꼭 챙기셔야 돼요. 교육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레벨을 전반적인 측면에서 줄여주고 욕구를 적절한 과정으로 잘 충족시켜주는 과정도 트레이너랑 협업하시는 게 더 좋아요. 자, 이제 교육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셨다면 이제 트레이너라는 놈이 앉아서 교육 얘기를 하는 건데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입마개 교육이에요. 입마개 교육. 자, 보호자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이거 입마개 해라. 맹견 친구들은 입마개 해야 되죠, 그렇죠? 저는 소형견 친구들도 입마개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개는 무조건 공격성 표출되니까 다 입마개 해야 돼가 아니고 누구나 심각한 위협을 표출될 수 있는 뭔가 그런 공격성과 연관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조그만 치와와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반려견을 무서워하는 누군가한테는 말티즈 친구가 달려오는 것도 심각한 삶의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입마개를 하자가 아니고 아이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비반려인한테 반려인으로서 안정감을 줘야 할 때 내 반려견하고 같이 연습을 해놨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더 공격성을 표출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교육적인 상황을 넘어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사한테 진료도 맡겨야 돼요. 이 수의사 무슨 죄예요, 그렇죠? 수의사 선생님 애 무는지 손 피해가면서 막 물려가면서 이거 하는 거 대체 뭐예요, 그렇죠? 그거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마개 연습 그리고 입마개를 연습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가 공격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 모든 보호자님들께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입마개 교육 하긴 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입마개 교육을 해야 될까요? 그냥 무작정 이렇게 씌워야 될까요? 자,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저 같은 긍정 강화 트레이너들은 스스로 가르쳐요. 스스로 아이가 행동을 제시하게끔 가르칩니다. 자,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 친구를 보면 제가 억지로 씌우지 않아요. 만드는 과정을 제가 영상을 하나 갖고 왔는데 제가 입마개를 제시하면 반려견이 스스로 고개를 쏙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입마개가 좋아. 입마개를 보자마자 나한테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어 라는 걸 떠올리고 스스로 행동을 제시해서 입마개를 잘 착용하고 그리고 착용하고 있는 과정을 잘 유지하는 것까지 감정적인 트레이닝을 들어가셔야 돼요. 특히 입마개 교육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보면 제시하면 개가 스스로 고개 넣는 거 보이시죠?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귀엽죠? 이런 식으로. 네. 입마개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무조건 좋은 감정하고 같이 연관돼야 돼요. 억지로 하고 이걸 나를 억압하는 거야 라는 인식이 개한테 가면 안 그래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반려견한테는 더 심각한 피드백을 줄 수 있어요. 입마개를 하는 것이. 입마개를 안 할 때보다 입마개를 했을 때 더 예민하고 더 스트레스 받는 개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입마개 교육은 아주 천천히 개의 속도에 맞게 장기간으로 잡고 교육을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입마개 교육 얘기까지 갔으니까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절대 어렵지 않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공격성이라는 거의 핵심은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싫어, 그만하고 싶어, 멀어지고 싶어. 딱 요거예요. 그 의도예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감정을 바꿔주는 게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돼요. 공격성 자체를 표출 안 하게 막는 거가 접근이 아니고, 자, 이게 싫어? 그러면 엄마는 이게 싫지 않다라는 걸 가르쳐 줄 거야 가 저희가 소위 말하는 행동수정 과정에서의 가장 좋은 접근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저희는 뭐 둔감화 트레이닝 한다, 역조건 형성 한다 라고 하고 두 개를 동시에 합쳐서 뭐 DSCC 한다라고도 보통 표현을 합니다. 단어 같은 거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둔감화 교육이라는 단어는 사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둔감화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둔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게 사실 아니고요. 굉장히 전문적인 단어입니다. 트레이닝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 반려견이 목줄을 빛을 싫어한다고 해볼게요. 빛을 싫어해. 근데 100m 밖에 있는 빛을 보고 싫어하진 않죠. 빛이라는 게 1m 안으로 들어오는 게 싫어. 아니 1m까지는 괜찮은데 50cm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스트레스 반응이 막 나와요. 그러면 그 50cm부터 교육을 하자가 둔감화 교육의 핵심이에요. 굉장히 아이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기 시작하는 그 선 조금 아래에서 자극을 제시하고 역조건 형성하고 같이 진행한다라고 하면 간식까지 주는 과정을 저희는 DSCC 트레이닝, 둔감화 교육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핵심은 뭐냐면 개가 정한 선, 반려견 입장에서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건 싫어요. 라고 한다면 그 선을 넘지 않는 게 교육의 시작이에요. 트레이닝에서. 절대 그 선을 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50cm까지 괜찮아? 오케이. 엄마가 이제 50cm까지만 접근할게. 대신에 50cm까지 딱 접근한 다음에 간식 줄 거야. 엄마가 이거 하루 종일 반복할 거야. 그럼 반려견이 예전에는 빛이 어느 정도 가까이 오면은 싫어에서 뭘 예상하기 시작할까요? 간식. 먹을 거 줄 거잖아. 이런 예상하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50cm가 괜찮아? 엄마가 그럼 40cm까지 들어갈 거야? 쏙. 조금만 더 들어가고 또 보상. 이런 식으로 아주 천천히 쪼개가면서 걔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부터 쪼개가면서 난이도를 높여나가는 게 이 둔감화 교육의 핵심입니다. 대부분 이 핵심을 놓치셔서 트레이닝을 실패하세요. 그리고 3, 4일 트레이닝 하면 뭔가 된다고 착각하시고 네, 그렇지 않다. 자, 아까 제가 말했던 걔가 정한 선이라는 건 보통 반려견이 말을 해주고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자기들만의 시그널로 보통 말을 해요. 한글로 말해주면 참 좋겠지만 일반적인 스트레스 반응, 스트레스 시그널 혹은 타이밍 시그널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비헤이비어라고도 하는 것들인데 하품, 그다음에 혀 낼름거리기 혹은 짧게 헥헥거리기, 고개 돌리기, 몸을 이렇게 뒤로 쭉 빼면서
흰자가 쭉 보이고 고개를 살짝 피하는 이런 모습들, 혹은 갑자기 막 불안해 보이더니 땅 냄새를 막 맡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스트레스 반응들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아이가 싫어하는지 선을 찾기 위해서 쭉 접근하다가 립리킹을 하고 눈을 피하고 고개를 돌려. 그럼 거기를 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선을 유지하면서 트레이닝을 시작하셔야 돼요. 거리, 산책할 때 다른 반려견에 대해서 공격성을 표출한다거나 하는 친구들도 비슷한 접근이에요. 이 둔감화 과정하고 똑같아요. 내 아이가 버틸 수 있는 선을 찾아야 되고, 그걸 보통 여기에서는 그린존 혹은 블루존이라고 합니다. 너무 가까워질수록 반려견은 학습에 용이하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학습에 용이한 상태에서 좋은 경험을 계속 주면서 천천히 거리를 좁혀나가는 거예요. 자, 지금 보여드릴 케이스는 다른 반려견 친구한테 공격성이 있던 친구고, 겁도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방어적인 공격성을 표출하던 친구였어요. 이 친구하고 트레이닝을 함에 있어서 제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너가 정한 선으로는 다른 반려견이 들어오지 않아. 그리고 그 친구와의 경험이 괜찮을 수 있어. 이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자, 요 해볼까요? 자, 목줄 매고, 자, 들어와 주십시오 하니까 다른 반려견 친구가 와요. 여기 이 정도 딱 들어왔을 때 이 친구의 시그널을 보니까 잘 안 보이시겠지만 기리기리해요. 신경 좀 많이 쓰이네 정도예요. 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 안으로 만약에 다른 요 반려견 친구가 더 확 들어왔으면 이 친구는 괜찮을 수 있구나, 별거 아니네를 배우기 전에 부정적인 피드백부터 팍 받아버려서 더 안 좋은 감정 반응을 나중에 더 쉽게 표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격성 혹은 두려운 감정의 첫 시작은 선을 정하고 그걸 넘지 않는 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보호자님들 아시겠죠? 자, 충분히 이성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난이도를 좁혀 나가요. 실제로 거리를 조금 더 가까이 갔죠. 그리고 빠졌다가 들어오고, 자, 이런 식으로. 자, 굉장히 성가셔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트레이너들은 진짜 이렇게 하고, 이 친구가 예전에 처음에는 친구들이랑 아예 있지도 못했는데 나중에는 일반적으로 평범반이라고 하는 공간에 친구들이랑 같이 생활했었어요. 너무나도 멋진 발전이 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연습도 했었어요. 큰 친구들하고도 연습하는 거예요. 산책할 때 큰 친구 보고 굉장히 두렵고 공격적으로 반응하던 아이였기 때문에, 자, 봐봐. 친구들이 너가 정한 선으로 들어오지 않아? 이 친구들 너한테 관심 없어? 괜찮을 수 있어?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요. 사람이나 강아지도 다 교육이 필요하죠. 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사람도 강아지도 교육으로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요. 이런 식으로. 자, 보면은 충분히 거리를 조절하고 상대방이 자기가 정한 선 안으로 안 들어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좀 힘들어하네. 자, 좋습니다. 자, 이쯤에서 아니 선생님 계속 영상에 뭐가 보인다. 보여요. 애들이 계속 위에 올라가는데요. 그렇죠? 플랫폼 트레이닝이라고 저희가 하는 것들, 쉽게 말하자면 어디에 올라갔을 때 좋은 경험을 하는 것들을 트레이너들은 많이 교육을 시켜요. 매트 트레이닝, 크레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반려견 친구들한테, 자, 여기에서는 항상 엄마가, 아빠가 우리 아이가 정한 선을 넘지 않을 거야, 좋은 경험만 할 거야 같은 히스토리를 충분히 쌓은 행동을 말해요. 그리고 이런 히스토리가 충분히 쌓인 어떤 물체나 위치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반려견들이 더 인내심 있고 더 자제력 있게 더 긍정적인 감정을 잘 유지하면서 교육에 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공격성 이슈가 있다, 혹은 특정 상황에서 뭐에 굉장히 심한 공격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떤 곧 매트 트레이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꼭 들어가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매트 트레이닝이라는 게 하는 과정이 제가 진짜 전문가를 모셨거든요. 자, 아시나요? 자, 매트를 까시고요. 간식을 매트 위에 올려두시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매트 위에 처음에는 간식 같은 걸 그냥 막 올리셔도 좋아요. 충분히 먹었으면 트릿을 밖으로 던져주고 매트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트를 바닥에 내려놓음과 동시에 매트 위에 간식들을 뿌려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교육하시는 게 제법 훌륭히 좋은 접근입니다. 이걸 반복하면 반려견이 어떻게 될까요? 저게 내려와. 매트가 바닥에 놓여지면 나한테 뭐가 와를 예측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측이 들어맞을수록 저 공간에 대한 감정 자체가 좋아질 겁니다. 귀여운 강아지가 있군요. 이번에는 올라가자마자 앉는 모습도 보여주네요. 자, 이런 식으로 보호자님들 집에 어떤 것도 좋아요. 뭐 해먹 매트도 좋고 이런 쿠션도 좋고 하나 정해서 요가 매트 같은 것도 좋으니까 그 위에서 꾸준히 이런 반복을 통해서 이 공간이 얼마나 좋은지 감정적인 학습을 미리 하신 뒤에 그 공간에서는 선을 넘지 않으면서 둔감화 트레이닝을 하시는 것 너무너무 안전하고 좋은 접근이에요. 자, 그 다음은 경우에 따라서는 힐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렵지 않아요. 반려견 친구들이 산책할 때 내 주변에서 내 신호에 맞게 나한테 집중하면서 움직이는 연습을 저희는 힐 트레이닝, 힐 포지션이라고 말합니다. 뭐 각측 보행 이런 단어도 있고요. 자, 꼭 이 트레이닝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기도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자, 요 친구는 산책할 때 굉장히 과반응 심하고 뭔가 이것저것 보면서 흥분하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던 친구예요. 친구 매트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매트 주변을 걸으면서 저한테 집중해서 걷는 연습을 충분히 연습을 하면서 이 산책 교육을 했던 친구예요. 자, 먼저 여러 가지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부터 차근차근 연습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잘 했을 때 공간을 바꿔가면서 이동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는 안 나오지만 여기 끝쯤에 아가들이 짱짱 많이 있었어요. 사람 아가들. 그래서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방해를 많이 받는 환경이었는데도 잘할 수 있도록 충분히 또 연습을 하는 보호자님 반려견이기 때문에 옆에 착 붙여서 트레이닝을 하진 않고 걸으면서 선생님한테 집중하는 연습이라고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 아이가 만약에 산책할 때 특정 어떤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반응이 보이는 친구라면 실상 이런 교육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돼요. 자, 이제 거의 교육적인 것이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터치 교육. 만약에 방어적인 공격성, 이거 하지 마, 그만했으면 좋겠어, 나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목적으로 공격성을 표출하는 친구들이라면 싫어하는 자극을 아이한테 그냥 막 하는 것보다도 아이가 스스로 와서 그걸 건드리는 것부터 연습을 하시고 천천히 DSCC 과정을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아까 처음에 이 화이트 포메 친구 기억이 나실까요? 손에 엄청 무서워하던 친구. 이 친구가 처음 했던 교육은 이거예요. 자, 손 그리고 얼굴 쪽을 만지는 거에 굉장히 무서워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뭔가 화면이 멈췄는데요? 괜찮은 거겠죠? 어디 가면요? 괜찮겠죠? 거기 나오는. 얼굴을 만지거나 솜이 닿거나 손이 다가오는 거에 굉장히 감정이 안 좋다 보니까 먼저 솜을 봤을 때 클릭 보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솜에다가 코를 대고 눈을 스스로 대는 행동으로
천천히 이렇게 만들어 나간 케이스예요. 선생님이 되지 않을게, 대신에 너가 여기에 되면 좋은 일이 벌어져를 처음에는 안 되니까 쳐다보는 것부터 교육하고, 쳐다보고 클릭받고 쳐다보고 클릭받고, 그 다음에 냄새 맡으면 클릭받고 식으로. 멋지죠? 예전에 손 이렇게 오기만 해도 무서워하던 친구가 스스로 잘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둔감화 교육, 요 교육을 통해서, 요 교육과 둔감화 교육을 통해서 이 친구가 나중에 얼굴 쪽에 진짜 손만 놔도 난리 났었거든요. 어떻게 됐냐면, 이거 이제 제가 나오는데, 오이야. 친레스트라는 동작을 활용해서 괜찮을 수 있어 라는 걸 제가 가르쳐주는 과정입니다. 턱 이러면 이제 제 손에다가 턱을 대야 돼요. 그러면 얼굴과 눈 쪽에, 가장 예민한 얼굴하고 눈 쪽에 이 물티슈로 닦아주고 보상을 하는 걸 반복을 합니다. 안 먹었어. 이런 식으로 엄청 좋아졌어요. 혼내지 않아도, 압박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뭔지 아시나요, 보호자님들? 정확하게 디렉션을 받으면서 트레이닝을 하셔야 될 거고, 하루아침에 1주, 2주 만에 급격한 변화를 원하시면은 절대 가르칠 수 없습니다. 감정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감정을 바꿔나가는 과정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이고요.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접근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이 원활하게 됐을 때 둔감화 과정, 플랫폼을 활용해서 둔감화 과정을 들어가면 이렇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교육하실 수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립니다. 친구가 과거에 워낙 혼나면서 교육받았어서 겁도 너무 많아지고 엄청 예민해졌었어요. 좋습니다. 자, 거의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보호자님들 마지막쯤에 뭔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린다면서 바이팅 그레이드니 어쩌니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무래도 공격성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케이스가 여기 계실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도한 불안 이슈도 그렇거니와 심각한 과반응 혹은 충동 조절 이슈가 심각한 케이스, 그런 반려견 친구들은 단순히 트레이닝적인 접근만 하시면 안 돼요. 행동 전문 진료 수의사가 따로 있으세요, 보호자님들. 그런 분들하고 같이 꼭 진단과 고민과 필요에 의해서는 어떤 정신과적 약물 처방을 받으면서 교육을 들어가시는 게 안전하기도 하거니와 이 반려견에 대해서 좀 더 인도적인 접근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는 심각한 케이스는 국내 최고 전문가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이분들하고 협업하면서 느끼는 바는 꼭 훈련 교육으로만 접근을 하는 것은 제 욕심, 제 아집일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도 최근엔 들고 있고, 사실 예전부터 들고 있었고요. 행동 진료를 통해서 약물 처방이 들어가면서 보호자님들이 대부분 저한테 주시는 피드백은 진작 먹일 걸, 뭐 이런 피드백이세요. 그래서 먼저 이런 처방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긍정 강화적인 접근을 하는 행동 전문가랑 상담을 통해서 처방에 대한 혹시 피드백을 듣게 되시면, 어떻게 내가 내 반려견한테 정신과 약을 먹여? 이렇게 방어적으로 반응하시기보다는, 그래 알겠어, 한번 가서 얘기를 해보지, 이렇게 좀 오픈 마인드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써놨지만 정신과 약은 그물 처방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량, 맞는 투약의 종류 찾아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짧으면 한 달만 해도 정량과 약의 종류를 찾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몇 달씩 걸릴 수도 있어요. 두세 달씩 길어지기도 해요. 꼭 포기하지 마시고 정량을 찾을 때까지 수의사랑 긴밀하게 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 수정 과정에서 처방만 사용하시는 거는 오히려 성공률이 떨어지니까 트레이너랑 같이 수의사, 트레이너, 보호자님 3명의 팀을 이뤄서 하시는 거가 가장 예후가 좋아요. 자, 여기 위에 이 바이팅 그레이드의 설명을 좀 드리자면 반려견들이 공격성을 표출하는 강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보호자님들 레벨 1부터 레벨 6까지, 사실 레벨 0이 있는데 제가 제거했고 1부터 6까지 있는데 1은 허공의 입질이에요. 허공의 입질. 이렇게 앙 하는 거. 이걸 저희가 레벨 1이라고 해요. 레벨 2는 실제로 접촉이 있는 거예요. 공격 후 도망가는 거고 실질적인 공격 과정의 전 단계예요. 제법 이성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강력한 표출이기도 해요. 그만 와라, 그만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큰 문제의 상황이지만 심각한 건 아니에요. 이성을 유지하고 있고 내가 이만큼 표출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표출한다. 근데 레벨 3부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레벨 3부터는 실질적인 접촉이 있고 상처가 나는 과정이에요. 레벨 3을 A, B로 나누는데 한 번 무는 거, 두 번 무는 거로 나누는 거예요. 두 번 이상 무는 걸 B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B부터 저희는 약간 심각하게 바라보고요. 4부터는 출혈이 흐르고 주변에 피멍까지 깊이 드는 깊은 상처를 말해요. 심각한 상태고 이 정도 공격이면 아주 충동적인 아이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는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상처로. 그래서 전문가가 분석을 했을 때 레벨 4, 바이팅 그레이드가 레벨 4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행동 진료를 보고 트레이닝을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레벨 5부터는 레벨 4 이상 혹은 레벨 4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깊게 여러 번 보는 걸 의미를 하고요. 레벨 6은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레벨 4 내 아이는 공격성이 나오는데 그냥 살 좀 까지는 게 아니고 이빨이 파고 들어서 근육이 좀 다치고 피가 주르륵 흐르고 주변에 피멍까지 완전 피멍까지 들 정도예요. 근육이 다칠 정도예요 하면 그건 레벨 4 정도로 저희가 보통은 이야기를 하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 공격성 이슈만 있을 확률이 극도로 적어요. 다른 문제들, 다른 삶에 있어서 큰 스트레스들이 많을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꼭 전문가랑 같이 협업을 하시길 빌고, 오늘 제가 전달 드리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긍정강화 트레이너의 관점에서 공격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혐오적인 자극을 활용하는 트레이너는, 훈련사는 저랑 말하는 게 굉장히 다르실 수 있으니까 구분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전반적인 공격성에 대한 얘기를 드렸으니까 좀 맺은 말로 보호자님들께 간단한 말씀 좀 드리고 수업을 마무리를 할까 해요. 국내 공격성 이슈가 외국보다 많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통계 내지 않으니까요. 근데 저는 현업에 있는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좀 국내 반려견 친구들의 유전자 풀에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저는 좀 섭니다. 그 원인을, 공격성 같은 극단의 표출을 하는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에 대한 원인을 추적해 보자면 제일 먼저 저희가 보아야 할 것은 펫샵이에요. 혹은 개농장입니다. 어미견이 이런 쇠창살 안에 갇혀서 평생 있고 새끼만 낳는 그런 환경에 있으면 그 아이도 사실 너무 불쌍하지만 그 아이가 낳는 반려견 친구들은 이미 그 태내에서의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을 전부 다 받고 태어나요.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불리한 예민한 존재로 타고날 확률이 아주 높고요. 그리고 모견과 동배들끼리 꽁알꽁알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장점들이 빠른 분리 후 이제 펫샵을 통해서 판매대에 오르면서 또 부작용이 너무 또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반려견 친구들이 조금 이상한 양태가 너무 많이 보여요. 외국하고 참 달라요, 보호자님들. 이거는 현업을 뛰는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보호자님들도 고민 참 많으신 분들 계실 거고,
아니 이거 뭐 큰 경험도 없고 내가 뭐 때린 것도 아닌데 너무 예민하게 공격성까지 막 나온다. 이거 왜 그럴까? 내가 그렇게 잘못 키웠나? 보호자님한테 원인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보호자님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전문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펫샵 직원이죠. 펫샵 직원 걔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엉망입니다, 엉망. 진짜 비전문성이 너무 심해요. 너무 아무나 일할 수 있어요. 거기서 걔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사야 시기가 뭐가 필요한지, 필요한 용품이 뭔지, 이 용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떤 목적을 통해서 이걸 써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이거 통으로 사세요. 이 세트 사 가세요. 여기 가둬 키우세요. 다 이럴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님들께서도 사실은 시작 전부터 굉장히 뒤틀린 정보를 갖고 시작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고 접종 과정에서 집에만 있으라고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반려견 친구들이 너무 힘들게 삶에 있어서 적응하기 힘들게 만드는 이슈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자라면서 또 문제점이 생기니까 전문가라고 하면서 만나는데, 그 전문가, 훈련사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그 사람들이 나오는 여러 가지 매체에서 하나같이 말하는 게 서열이니 찍어 눌러야 되냐니 이런 얘기만 해요. 걔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님들이 참 잘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 맞기도 해요. 보시면 서열 정립을 위한 행동 수칙, 사람보다 높은 곳에 뭔가를 두면 안 된다, 개를. 이 말도 안 되는 식사 순서, 사람이 먼저 먹어야 된다. 이 뭔 말도 안 되는. 보호자님들 엄마 아빠랑 살 때 엄마 아빠보다 너네 먼저 밥 먹어 하면은 그거 밥 먹으면서 엄마 아빠 아무것도 아니네, 엄마 아빠 나중에 내가 무시해야지 이러시나요? 안 그렇잖아요. 이상한 말. 점점 흥분도가 올라가니까 어쨌든, 그래서 오늘 보호자님들 제가 드리는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들이 진리는 아닐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어떻게 다 맞을까요? 다만 넓은 마음으로 오픈 마인드로 항상 들으시고 상반되는 얘기를 들으신다면 그 전문가가 말하는 정보의 근거를 꼭 물어보시고, 각자를 그 정보들을 보호자님들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드신다면 꼭 파고들어서 정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저는 꼭 갖추시길 빌어요. 그 정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최근에는 옛날하고 다르게 정말 보호자님들께 많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제 슬 끝났습니다.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호자님들을 위한 어떤 트레이닝 코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증 코스, 뭐 펫샵에 가자마자 바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국내에는 KPA라는 업체가 있고, 한국어 코스로 반려견들에 대한 인지 그리고 교육에 대한 어떤 관 같은 거를 아주 정립되고 안전한 정보들을 보호자님들께 전달 드리는 내용들도 아주 쉽게 접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님들 꼭 이런 노력을 오늘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시작을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천천히 나아가셨으면 하고, 좋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바는 지금 공격성이 표출되는 케이스, 표출되지 않는 케이스 모두 내일이 아니다 혹은 나는 끝났어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차분하게 내가 예방을 해야 되면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상황이 심각하다 혹은 약간 공격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인지가 되신다면 상황이 심해지기 전에 꼭 어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적어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 정확하게 관을 잡고 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좀 드립니다. 저는 항상 이 골든 타임을 다 한참 놓친 친구들이 저한테 와요. 그래서 되게 슬픈 마음이 항상 커져서, 보호자님들 오늘 제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만 알아가셔도 큰 걸 얻어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저한테 물어주시고, 없으시면 한 5분 안 되게 좀 기다리다가 오늘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오셨고 잘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평소보다 질문이 되게 적으시네요. 아까 막그 머질 잡다가 막 으르렁대고 물려고 하는. 머질 컨트롤 얘기가 꼭 아니더라도 빗질하거나 어디 닦아주거나 할 때 머질 잡고 얼굴 쪽에 손 대서 공격성 터지는 이슈가 정말 많아요. 오늘 제가 앞쪽에서 보여드렸던 교육의 예시도 그렇거니와 보호자님 명확하게 아셔야 될 건, 생각하시면 좋을 거는 내가 꼭 그 아이의 거기를 꼭 만져야 하는가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케이스가 내가 지금 이걸 안 닦아도 괜찮아. 근데 내가 버티지 못해서 그걸 결국 해버리고 그 과정에서 또 아이는 더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안 좋은 경험 때문에 더 심한 감정 표현을 하게 되고 악순환이 벌어지기 때문에 먼저 그 고리를 끊고 시작하셔야 돼요. 고리 끊은 상태에서 그럼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엄마가 한번 봐볼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 선을 엄마가 넘지 않고 좋은 경험을 같이 시작해볼까?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질문이 딱히 없으시네요? 좋습니다. 질문 따로 없으시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